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신동성 환경학원 그리고 2022년 한국환경공단 데뷔방을 운영 중인 모구리빵이라고 하고요. 3년 정도 그 한국환경공단에 재직을 하다가 이번에 신동성 환경학원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전에는 좀 소소하게 하고 있던 활동을 좀 규모를 키워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금 시작하는 게 제가 직접 겪었던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공단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환경공단은 이제 환경, 우리의 미래, 미래를 여는 K에코라는 슬로건을 가진 350개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환경을 전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 환경직으로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화학 안전까지 다 다루고 있는 기업이 이곳이 유일하다는 걸 알고 좀 되게 많은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환경공단의 주력 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PPT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리뉴얼 되기 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후대기, 물토양, 자원순환, 환경시설, 국민건강을 큰 틀에 맞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후 대기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와 대기 정책들 등 에어코리아나 시스템 등을 운영을 하고 대기질 대기 환경 관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관리 일원으로서 지금 하수도를 환경공단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토양은 그 토양 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환경시설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자원순환이나 토양, 기후대기, 국민 건강에 관련된 환경시설들을 그 공사 현장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그 준공되는 현장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완공된 현장에서도 이제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 토목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제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지원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단 직원의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근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건강으로는 이제 전공자들이 대부분 여기 환경직들이 많으실 텐데 좀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층간소음 아니면은 비행기 소음 이제 전광판들의 빛공해 아니면 학원이나 낡은 건물, 학교 등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성면 등의 안전 물질들을 관리하고 이제 정책들을 지원 나가는 분야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이 사업이 있고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바로 이 자원순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 하면서 자원순환 시행도 하고 폐기물 관리도 따로 진행이 되는 이런 복잡한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정책과 기술 지원, 환경 사업을 참여한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대략 제가 수기로 그냥 사업을 세봤을 때만 해도 약 110개 이상의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주력 사업은 뭐예요? 주 분야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냥 환경공단은 환경을 전체 다 하는 올라운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대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기후와 대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는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제 그린 뉴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저지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대기는 이제 2017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아니면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그 배출가스 등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공기의 그 오염도를 측정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과 토양에서의 한국환경공단의 일은 이제 물은 제가 키워드로 물관리 일원화를 잡았는데 이게 저 개인한테도 그리고 공단 입장한테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게 그 기존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물 관리 정책을 각자 맡아서 했다면 이게 너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들이 많다 보니 물 산업을 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을 하고 그 환경부 내에 있는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의 물 산업도 다 하나로 통일을 하고자 해서 이번 2019년 1월 1일자로 물관리 일원화법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골자는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를 가져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게 아직 시행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물관리 인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제 많은 공단과 수자원공사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보조하는 역할 또한 공단이 많이 하고 있어서 물 쪽 산업에서 물본부에서는 그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공단에서 다 맡게 될 하수도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토양 쪽에서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은 토양본부라는 거는 따로 없고 물환경본부에서 토양 지하수처가 따로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만큼 이게 다른 본부에서도 아름아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조사를 해보시면 좀 좋은데 대부분은 미군 기지나 폐광산 등에 이제 오염이 있었던 그 토양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사업장에 있어서 그 사업장에 오염 우려 지역이 있다, 땅이 이게 오염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에 토양과 지하수류 환경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방지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원순환인데요. 어, 자원순환은 사실 자원순환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떠들 수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원순환은 크게 자원을 순환하는 것과 아예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과 그 폐기물을 다시 만들어서 폐자원을 관리하는 폐자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순환하는 거는 뭐 이제 재활용을 한다든지 재사용을 한다든지 에코 재료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제도들이나 정책들이 있는 게 자원순환이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도 할 수 없는 폐기물이 꼭 나오잖아요. 일반 쓰레기라던가 건설 폐기물이라던가 의료 폐기물들 이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환경오염을 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이제 폐기물 관리 처리 시스템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폐기물을 다시 그 에너지화 해가지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SRF라고 하죠. 이 SRF 폐자원 에너지를 다시 갖고 와서 이걸 에너지로 사용하는 하는 거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 등이 폐자원 에너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환경에는 이제 이거는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면은 소음 진동과 실내 공기질 측정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생활 환경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안전지원단에서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한 꼭지 부로서 나오는 거라서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다만 공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센터를 운영을 하고 성면에 대해서 이제 그 성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정에 나가거나 샘플을 떠와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을 다 공단에서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활환경과 같은 안전지원단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학물질 평가법이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도가 많이 높아진 곳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채용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고, 또 더 고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화학물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것도 알 수 있고, 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한 이제 기술 지원이나 정책, 컨설팅 같은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팝스의 측정 및 시험 분석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중요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으로는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가장 인지도가 있고 대중성이 가장 높은 에어코리아입니다. 에어코리아는 미세먼지법 제16조 3항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이나 국가 배경농도 측정망 등의 측정값을 공개하고 이제 대기 정보를 예보나 경보 같은 거를 발령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기후나 대기 쪽에서 전형적인 대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현재 지금 거의 한 부가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좋은 자료도 많고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공단이 관리를 하고 정책을 실현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회 센터라고 적어놓고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입니다.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전국의 환경소음, 항공기 소음 등 소음진동 측정망의 운영 현황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운영하여 층간소음의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냐면 우선은 진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한 부가 다 담당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관제 분들도 엄청 많이 CS 분들도 엄청 많이 채용을 했었고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공단이 다 관리를 하고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단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 이제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 제18호 3항, 제24조 3회 제2항, 폐기물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올바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연역이 굉장히 오래될 정도로 되게 예전부터 끊임없이 필요에 의해서 발달이 돼 왔고 그 처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좀 유서가 깊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덩치도 굉장히 크고 여기에 다루고 있는 데이터 정보 양도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 올바로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건설 폐기물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지정 폐기물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를 써야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폐기물 업무나 여기는 전형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기,
폐기물, 환경, 생활환경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물 중에 되게 여러 개 시스템 중에 수시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수시로가 어, 이름은 수시로인데 그냥 전체 정보 시스템 이름은 그 수질 원격 체계 TMS예요. 그래서 TMS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물환경보존법 제38조 2에서 38조 5까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물환경보존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공단이 위탁 운영이 된다고 근거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개 시스템을 말을 하면서 다 그 관련 법령들 근거를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근거를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공단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시할 거는 이 법에 공단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업무가 적혀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업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저도 첫 업무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였고 그 시스템을 손에 놓게 된 이유가 법 조항에서 공단이 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법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더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지금 내가 들어간 이 시스템이 어느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느 기업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그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법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시 이제 수시로에 돌아와서 수시로는 수질 원격 감시 체계로 하수 폐수 처리 시설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의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계절별 시간대별 여러 상황에 따른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상황을 분석 관리하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이에요. 읽은 것 같죠, 약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MS, 원래 기존에는 한 번 떠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던 측정 시스템에서 24시간 계속 실시간으로 갈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수질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관리할 게 많은 시스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한국환경공단의 계속 저희라 그러네요.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알리오에 고시된 임직원 수가 2021년 4분기 기준 약 3,088명이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 중에서 지금 현재 본사와 7개 본부 중 2개가 수도권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통계 수치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름아름 알려진 얘기로는 거의 반절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현재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할 때 인천을 벗어나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현재 지방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위치 때문에 고민 중이신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 근무 확률이 높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점인데 연가 사용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특히 저 10분 단위로 연가를 쓸 수 있는 데는 아직까지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1시간 단위로 쓰는 데는 좀 그래도 들어봤는데 연가를 10분 단위까지로 쪼개 쓸 수 있다? 이거는 실제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편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가 시스템은 저희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그럼 480분을 이제 자유롭게 나눠서 내 역량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연가 상신을 하는 거는 이제 연가 결자권자 흔히 이제 부장님이나 처장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장님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아니면은 그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당일 연가가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 용인을 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그 부서원분들도 좀 자유롭게 연가를 상신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근 복장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정해진 유니폼이 있고 그 유니폼대로 유니폼 형식에 맞춰서 입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공단은 저는 본사에서밖에 일을 안 해보긴 했지만 공단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자유로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청바지를 입거나 반팔 티셔츠를 남자분께서 입고 다니거나 이런 게 전혀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었고, 어, 조금 특이하다 싶긴 했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부서 바이 부서라고 적어놨듯이 좀 부서의 취향을 타기는 하지만 좀 좋았던,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적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하시는 직원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깨어있고 정말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하고 그 수평적인 분위기로 전혀 수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수평적인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서 마지막 장점으로는 수평적인 분위기로 적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온 그 PPT랑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부서 업무 그리고 이거를 같이 만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경험했던 부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서 그런지 말이 좀 떨리네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내오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완전 신입사원 때 만들었던 PPT라 좀 환경공단에 없어진 업무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 공단에 들어가서 맡게 되는 일과 어떤 식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도정보 기본계획 검토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2019년 당시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 수도정책지원부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업무는 아니고 저랑 같이 발표를 했던 동기분의 그 업무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네, 수자원공사한테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법 제4조에 대해서 의거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거를 보시면 좋은 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똑같이 있어요. 하수도처에. 그래서 이 틀도 한번 하수도처한테 물어봤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하수도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단이 어떤 식으로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할 때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 기본 계획 자체가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자가 거의 한 3,000페이지, 4,000페이지 정도 됐도록 그게 한두 권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엄청 양이 많아서 이거의 계획 주기는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검토인데 문제는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이 이 수도정보 기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한 연도에 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1년에 많게는 10건에서 15건 시자체의 그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 검토를 받기 위해서 공단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이 10년짜리 그 수천 페이지의 책자를 그 지자체에서 그 만들어요. 이거를 뭐 급수 인구라던가 아니면은 관광 수요로 인한 수질
수질 관로 계획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노후 관망 연수라던가 하나하나 그 지자체에 들어가는 상수도의 그 업무와 수량과 계획들을 다 넣고 이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를 환경공단한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이 이게 제대로 잘 짜여 있나? 그 지자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한국환경공단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검토를 한 후에 이거를 환경부에 보내면 환경부가 이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이 지자체가 잘 짜여 있구나를 승인을 이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면은 이거를 다시 그 시장 군수한테 보내서 통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된 예산에 이제 기재부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이제 용역을 꼭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을 끼고 하는데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거의 계획 개요나 이런 것들을 다 군에서 보면은 보여주고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1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공부해야 돼요. 상수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로 가면 하수도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업무로는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도 물관리 선진화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관리 선진화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와스코라는 업무인데요. 이제 물 절약 전문업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도요금을 절감하는 물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절감하는 상황인데 이게 대부분 군 부대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 하는 역할은 이러한 와스코를 등록한 그 군대 부대에 가서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서나 서류 같은 거를 보고 검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락 등록증, 정문업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잘 유지가 돼 있는지 검토까지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재발급까지 해주는 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신입이 가자마자 맡았어요. 생각보다 네, 가자마자 맡아서 근데 되게 군 부대 쪽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좀 되게 안정적인 사업이었어가지고 아직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군부대와 업체가 일정을 협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로 이제 이들이 진짜 신규 군부대로서 물조락 전문업을 할 만한 업체다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요. 그 후에 물조락 전문업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그 군 부대가 제대로 이거를 성과를 검증을 했는지 그 성과 검증을 하는 것 또한 그 저희가 공단이 직접 부대에 가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까지 송부를 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주로 생활을 했던 그 24시를 적었는데요. 대부분 오전에는 그 밀렸던 보고서나 아니면은 군부대 업체 이 친구는 거의 와스코 업무를 주로 했던 친구랑 그 와스코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전에는 일정 협의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후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대부분 출장 가 있어요.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가고 이제 내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하고 이거를 신규 사업을 선정할지 안 할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관련 법령이라던가 정책 근거, 사업을 볼 때 중요시하게 봐야 됐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공부를 했던 업무였습니다. 어, 이, 이 일을 직접 했던 친구가 가장 이제 업무 중에
어려워했던 점 탑3를 꼽은 건데요. 3위는 이제 출장 준비. 출장이 군부대에서의 상수도 관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도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 도심에 있지 않고 좀 숲풀이나 좀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모나 이런 안전장비도 다 챙겨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일정이 공단 일정과 업체 일정과 군부대 일정 세 개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갑자기 나가야 되는 출장 경우도 간혹이지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워서 아마 3위로 적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2위로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나간 결과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거나 결과 보고서로서 그 문서함에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업무 양식 자체를 처음 써보니까 그런 거가 좀 생소하고 힘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신입들이 접했을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위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은 상수도 정책지원부가 아니 대체적으로 공단의 조직도에 있는 정책지원부는 대체적으로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들도 많고 또 그 민원이나 업체나 그 사업자들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다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지원부는 거의 한 1년, 신입의 1년은 배우는데 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소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보람 있고 저도 이 일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봐서 좀 아쉬웠던 업무기도 했어요. 어, 이 친구는 굉장히 활달하고 그 성격이 좋았던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출장을 하고 현장을 직접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아마 조금 싫어했던 것 같고 대신에 자신이 했던 성과나 이런 거를 보고회를 한번 했을 때 되게 좋은 칭찬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엄청 되게 기뻐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입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었을까.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처음 신입으로 왔을 때 맡았던 업무인데요. 이 업무는 현재 국가상수도 정보 시스템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한테로 2022년 1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 2021년 1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1년 조금 넘게 그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상수도 정보 시스템은 아까 말했던 그 물관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그 물들의 그 수질 자료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뉴스나 이런 데 가끔 볼 때 누후 연관이라던가 아니면 물 부족량, 1인당 물 사용량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상수도 통계가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이 상수도 통계가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이 1년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작은 부 하나에서 저 통계를 다 맡아서 하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서 상수도 정보를 직접 수집을 하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상수도 수도 사업자가 그 전국 지자체의 모든 수도 사업자들 플러스 수자원공사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도 사업자 약 160개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수도 사업자들이 각각 측정하고 보관하고 있는 수질 데이터들을 다 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는 이거를 제대로 제 시간에 제때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은 오타가 나진 않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정보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상수도 통계나 아니면은 국정수지 정보 자료 그 뒤에 나올 텐데 거기에 다시 올리고 또 대민한테 공개되는 정보가 또 따로 있어서 그 정보들이 제대로 표출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다 했던 사업 중에서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있었는데 이게 2019년, 2020년 인천 적수 사고와 이제 그 또 하나 뭐 하나 발생돼가지고 수돗물 사고가 이슈가 엄청나게 있었었는데 그 수돗물 사고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아졌던 수돗물 안심 확인제예요. 이거는 취지가 무료 소질 검사를 신청을 하면은 직접 그 해당 지자체의 그 환경직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집까지 나가서 그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을 채취를 해서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질 검사는 수질 검사하고 바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각자 그 지자체의 수질 검사에 의뢰를 해서 수질 결과값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공단의 역할은 이러한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제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연결을 할 수 있게 그 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었고 지금 이것 또한 수자원공사한테 이관이 돼서 여전히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의 수돗물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몇 명 신청해가지고 검사 결과 받아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국가상수 정보 시스템을 설명을 해주려고 더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에서 원소와 정수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 원소에서 측정하는 항목과 정수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또 다르게 돼 있고 보고하는 주기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 제가 멘토링을 했던 이 PPT를 사용했던 곳에서는 환경직 분들만 있는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여기는 다 환경직 분들이실 거니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저의 한을 담은 그 PPT인데 제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보고서를 다 작성을 처음에 이제 신입 때는 아니지만 한 1년 차 내로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별로 검사해야 되는 지점과 정수장, 개소수 이것들을 매달 약 7,600건? 그래서 매년 말에는 한 5만 1,000건 이상의 수질 자료들이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또 빼먹은 수도 사업자들은 없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역할이니까 좀 되게 꼼꼼해야 되고 좀 포괄적으로 잘 체크해야 되고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요구가 되었던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넘어서 보면 이렇게 그 법정수질 결과 보고라는 이 보고서가 한 30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이게 매달 말까지 환경부로 보고가 나가야지만 환경부가 이 보고서를 읽고 그 수도 사고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등등의 그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보고서를 근거로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수도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당시에는 이제 정말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이제 이게 보관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되거든요.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료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직접 작성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외로 이제 조류 경보 발간이나 상수도 통계 매년 발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두 개를 직접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띄웠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류 경보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그 공문이 이제 공문이 뜨면은 그 공문을 찾아서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반영을 해놓고 상수도 통계도 이제 2021년께
2022년 보통 2022년 말에 나오거든요. 1년 정도 주기로. 그때 이제 나오면은 2021년 상수도 통계를 주요 지표가 다 보이게 시스템 설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화와 연결이 되었었어요. 생각해보면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면은 굳이 왜 전화를 할까 싶기도 하겠지만 안 되는 거, 시스템이 안 되는 거 전화도 저희한테 다 오고, 저희도 수직 입력이 안 되는 것도 다 전화로 연결을 했어야 됐고, 또 무언가 그 홈페이지만 보고 가끔 민원 전화, 이제 대민 민원 전화가 와요. 그런 민원 전화도 돌릴 때도 있고, 보고서를 보고 이상이 느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와서,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거의 하루에 2, 30통은 기본적으로 통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선 2개 썼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특징이 굉장히 앉아있을 수만 있고 출장 갈 일이 전혀 없고 전화 통화만 정말 잘하면은 막 다른 그런 수도정책기본부보다는 전문성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업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업무 중에 이제 가장 많았던 첫 3위는 이제 아무래도 매달 써야 되는 문서가 있고 그 문서의 양이 아무리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또 제가 근무했던 부서의 부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또 더 보기 쉽게 더 고도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셔서 보고서 문서 작업하는 양이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는 한 달에 10일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보고서와 시스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손이 남아요. 그래서 그 손이 남았을 때 상수도 통계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의 업무를 돕는다던가 아니면은 수돗물 안심 확인제 업무를 하는 그 동기의 일을 받아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성 업무가 나중에는 의외로 더 많더라고요. 그 보고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성 업무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전화와 민원 업무였습니다. 네, 다만 제가 했던 전화와 민원 업무 중에 가장 다행이었던 점은 민원인의 90%가 공무원분들이셨어요.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현저히 적었고 또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 저는 생각보다 민원에 강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정말 오래 했던 거는 한 1시간 붙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했던 이제 이 부서가 2021년 1월에 없어지면서 그 다음 전보가 나서 했던 업무가 폐기물 고용연료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환경기술연구소의 토양 폐기물 분석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제 본명을 치시면 퇴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 시험 분석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일정이라서 특히 고용연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용연료가 매 분기마다 3번씩 검사를 해야 돼요. 실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게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라서 물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이 1년에 최소한 몇 천 개가 있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분기 말마다 꼬박꼬박 제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루틴하고 반복적인 실험 업무를 계속 반복하게 됐고 그 외로 기타 업무는 이러한 실험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 시약기기 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아니면은 그 시약이 떨어졌다던가 새로 사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처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거의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공단의 이제 업무나 이런 거, 공단의 다른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좀 그래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여기 폐기물 고용연료 분석을 하면서
진짜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실험실에 가 있고, 실험실이 또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왜냐면 실험을 하는 항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한 실험하는 그 부서원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예전에 있던 부의 2배 이상이었거든요. 여기 이 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그 실험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8,000보에서 10,000보는 그냥 걸었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일과는 굉장히 루틴하게 오전에 업무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이 업무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다시 실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갔고 나중에 이제 이 업무가 조금 익숙해진 후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도 부로 맡게 돼서 그 부분도 업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나오는 문서 작업. 실험을 하면은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결과를 다시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또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상소저처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줄었지만 되게 좀 많이 있었던 업무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실험이 맨날 같은 실험이어도 갑자기 안 되거나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실험이 멈추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험이 밀린 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시안 분석을 했었는데 그 시안 분석 기기가 굉장히 최신형 기기여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자동화가 되는 기기였거든요. 근데 이 기기가 나만 했다면 멈추는 거예요. 저만 하면은 멈춰요. 다른 분들이 하면은 진짜 하나도 안 멈추는데 제가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거의 10번 재분석, 이게 한 번 실험하는데 거의 4시간이 걸려서 하루에 2번 이상을 못 하는데 거의 진짜 일주일에 10번 이상 재분석을 했던 아주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한이 또 분석 기간이 짧아요. 5일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를 그대로 하냐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이네요. 마지막으로 역시 반복되는 실험이 가장 양이 많았죠. 제가 막 전문적인 실험 막 ICP나 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IC나 이런 걸 막 그 만지거나 이루어지는 기기를 만지는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한 분석이라던가 중금속 전처리 뭐 그 기름 성분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맡은 항목들을 밀리지 않고 제때 시간 내에 계속 나가야 됐던 업무이기 때문에 체력 소비가 굉장히 많았고 또 아무래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타가 조금 오기도 했었고 이러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양 폐기물 분석할 때의 장단점을 적은 건데요. 정말 끊임없이 실험 반복하고 같은 일 계속하는 분들은 정말 요기만한 데가 없어요. 대신에 요즘에는 좀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루틴한 일이 적응이 되면은 그 이상으로 많이 이슈가 생기는 곳은 아니라서 막 그 법이 바뀌거나 막 정책이 새로 실현이 됐거나 이러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서 이런 반복을 익숙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할 만한 부서. 두 번째로는 진짜 고가 제품들이 많아요. 정말 가격 들으면 살 떨리는 그런 기기들이 여기는 그냥 진짜 굴러다니듯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듯이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기들에 관심 있고 실습을 해보고 싶으면은 정말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서 이거는 진짜 분석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정말 강추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차장님들보다는 주임 대리급들의 젊은 부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젊은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은 이런 분석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친구의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저희가 너무 말이 길어서 조금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